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연사무소 페이지를 가득 메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바쁘시잖아요? 네. 바쁘시죠? 식사는 맛있게 드셨어요? 네. 이 바쁜 시간에 또 휴가 시간이실 텐데 이렇게 일부러 시간을 빼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이렇게 발품 파신 보답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일 한번 보고드리고,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이 되게 보니까 우리 연산에 이제 지도자분들이 다 오셨는데, 제가 연산에 우리 면민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씀들,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면 아마 여기 지도자분들께만 전달이 돼도 우리 면민들한테 거의 골고루 다 퍼져나갈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마을회관이나 또 여러 가지 이제 모임을 통해서 찾아다니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이제 저하고 나눈 내용을 면민들한테 잘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면민들께서 연산에 관련돼서 우리 여론은 이렇다, 또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다, 이런 우선순위에 대해서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 말씀을 좀 해주시면 이게 우리 면민들의 마음이 모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잘 받들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국회의원 된 지가 벌써 4년이에요. 이제 당선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 됐습니다. 금방 가요, 진짜 시간이. 근데 제가 처음에 국회의원 될 때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하고 또 해보니까 참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제가 신경 쓰거나 어려운 점이 뭐냐면, 국회의원은 두 가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국회에서도 해야 되고 우리 지역에서도 해야 되고.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잖아요. 그죠? 국민의 대표니까 국민 전체를 대표해서 우리 국가의 일을 해야 돼요. 법도 만들고 예산도 해야 되고 정책 감사도 해야 되고 또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인사청문회, 이런 국가의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엄청나게 바쁘고 많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지역의 대표예요. 선거는 또 지역에서 우리 지역민들이 뽑잖아요. 우리 논산 시민들, 연산 면민들이 뽑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우리 면민들의 의견, 또 애로사항, 아니면 바람, 이런 걸 또 대변하는 게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잘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힘들어요, 사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균형 있게 잘 하느냐. 이게 이제 모든 국회의원들의 다 숙제입니다. 저도 4년 동안 한다고 했는데, 주로 이제 이 지난 4년 동안 일들이 무척 많았어요. 그래서 주말에 주로 내려오고, 제가 이제 우리 가족들하고 또 아이들이 여기서 학교를 다니니까 저 주말에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항상 지역에서 같이 행사장도 가고 또 회의도 하고 하면서 지내왔는데, 아무래도 부족하니까 이런 의정복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소통하면서 제가 했던 일들 보고드리고 또 제가 해야 될 일들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의회에서, 국회에서 우리 국정과 관련해서 한 걸 잠깐 보고드리고, 논산시의 우리 발전과 관련해서 국회의원으로서 생각했던 거, 그 다음에 연산면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연산면 얘기는 아무래도 여기 계시는 분들이 또 질문도 주시고 또 제안도 하시고, 그러면 질의응답을 하면서 하는 게 더 낫죠. 그래서 제가 한 40분 정도까지만 제 말씀을 드리고, 40분 이후부터 한 4, 50분 정도는 우리가 같이 한번 질의응답을 통해서 함께 얘기하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정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 4년 동안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현직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어요. 그 국회에서 의견을 3분의 1을 했잖아요. 저도 그때 같이 국회 의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엄청나게 대한민국으로서는 힘든 과정이었죠. 또 그 이후에 적폐청산 한다고 수사도 해야 되고, 전직 대통령 2명이 감옥에 갔잖아요. 이게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걸로 인해서 우리 내부에 국민들 사이에 이렇게 마음이 벌어지고, 아무리 죄를 졌어도 박근혜 대통령도 지지하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 또 마음에 얼마나 또 많이 상처가 많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치유가 안 되고 가다 보니까
국민들 사이에 뭔가 이렇게 그 갈등 같은 게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지난번에 조국 장관 문제가 아니고 사실 조국 장관이 무슨 권력적 비리를 저지른 게 아니기 때문에 대단한 일은 아닌데 이렇게 잠재되어 있던 게 폭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초동에 수십만이 모이고 광화문에 수십만이 모여서 서로 대한민국이 갈라져 버렸어요. 좀 답답하죠.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또 치유하느냐 하는 게 이제 우리 국가의 일인데 크게 보면 국정이라고 하는 게 정치, 민주주의, 그 다음에 민생, 그 다음에 안보, 평화 이 세 가지 분야로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서 지난 그 우리 탄핵, 그 다음에 촛불 집회, 그 다음에 적폐청산 이 과정은 이 민주주의를 조금 더 한 단계 진전시키자 이런 과정이었고 문재인 정부도 사실 그렇게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 일을 또 지금까지 수시를 해왔습니다. 연말에 선거법, 공수처법, 어저께 검찰개혁법 등이 통과됐습니다. 이게 정치개혁법이 일단 1차로 통과된 거거든요. 한 20년 걸린 거거든요. 이게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건인데 이걸 잠깐 의미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역민들도 텔레비에 보면 뭐 패스트트랙이나 공수처 돼갖고 맨 쌈박질만 하고 서로 막 이게 뭐 사이가 안 좋고 하니까 국민들은 좀 보기도 싫고 걱정도 되고 할 거예요. 그거 왜 하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분들 계실 거고. 그런데 정치라는 게 약간 조금씩 싸워가면서 하는 거니까 너무 극단적으로만 안 가면 되죠. 근데 문제는 이거 왜 하는 거냐. 선거법이든 공수처법이든 검찰개혁이든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정치,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거는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이 주인인데 국민들은 바쁘잖아요. 그죠? 생업에 바빠가지고 우리가 주인으로서 자기 결제하고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공직자를 뽑아서 공직자한테 일을 맡깁니다. 그 공무원, 그 다음에 정치, 행정 또는 판검사 이렇게 맡겨놓잖아요. 이 맡겨놓은 사람들이 주인하고 소통이 되고 주인이 야 얘네들 맡겨놨더니 일 잘한다. 여러분 가게 가가지고 카운터에다가 누구 하나 맡겨놨어요. 이 사람을 믿을 수가 있으면 잘 불러가는데 못 믿어요. 그럼 맨날 가서 카운터에서 그 사람이 돈을 어디다 또 빼놓지 않나. 감시를 해야 돼요. 그럼 이게 안 굴러갑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일을 맡겨놓은 공직자들이, 정치인들이 우리 국민들 마음을 잘 알아서 일을 제대로 하는지 아니면 지들끼리 짬짬이가 돼가지고 그냥 말아먹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정치에서 민주주의의 핵심은 이겁니다. 공직자들이 국민의 신뢰를 받느냐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이게 정치의 본질입니다. 민주주의의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 국민들, 우리 대한민국 어떠냐? 정치인도 그렇고 공무원, 판검사도 그렇고 특히 고위공직자들이 과연 신뢰를 받느냐 이게 가장 큰 숙제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고위공직자들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돼요. 공무원, 아니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데 법을 만들면 국민들이 김종민도 믿을만해. 그 김종민이가 거기 가서 토론하고 도장 찍었으니까 그 법은 내가 자세히 안 봐도 그거는 괜찮은 거야. 이렇게 돼야 사회가 굴러가거든요. 우리 공무원이 딱 인허가 도장을 찍었어요. 야, 그거 아는 사람이라서 백 써서 됐나 보다. 이렇게 의심이 되면 이게 안 굴러가죠. 판사가 재판을 딱 했는데 아이고 저거 누가 아는 변호사 써가지고 어떻게 좀 로비해갖고 저 풀려난 거야. 이렇게 굴러가면 안 되잖아. 근데 이게 우리나라 고위공직에 대한 신뢰가 과연 어떠냐. 지난 20년 동안 왜 공수처를 만들려고 했느냐. 왜 선거법 개정을 하려고 했느냐. 이 문제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게 이번에 이제 법이 통과되면 조금 이제 앞으로 한 발 나가는 거예요. 자, 선거법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민주당, 한국당에 당선되죠, 보통. 이게 1당, 2당 당선돼요. 왜냐하면 모든 선거에 한 명만 뽑거든요. 그 한 명 뽑으면 그 사람을 찍지 않은 나머지 표가 한 반 정도 되죠. 저도 지난번 당선될 때 43% 됐어요. 그럼 나머지 57%는 김종민 말고 딴 사람을 찍은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내가 찍은 사람이 국회에 없어요. 그럼 전국적으로 한번 봅시다. 한국당 찍은 사람, 민주당 찍은 사람 그래도 한 100명씩 국회에 가 있잖아요. 자기가 찍은 정당이. 근데 한국당, 민주당 말고 다른 정당 찍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게 한 30% 됩니다. 우리 국민들.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국회에 자기가 찍은 정당, 국회의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저 국회가 결정하면 별로 마음에 안 들 것 같아요. 내가 찍은 사람도 아니고. 뭐 결정하면은 아유 쟤네들은 자기들끼리 다 말아먹는 것이 뭐 불신하게 됩니다. 대개 보면 정당이 한 10% 정도 지지를 받는 정당. 국회에 가서 우리 지금 한 5석 정도 하는데요. 국회의원 5석 갖고는 별로 표가 안 나요. 한 20석 이상이 돼야 원내교섭까지 만들어서 목소리도 내고 자기 지지하는 사람들의 정책을 반영시킬 수가 있는데 5석 정도 갖고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10% 만에 지지받는다 그러면 사실은 300명이니까 30명 돼야 돼요. 그러면 말이 좀 되죠. 목소리가 나고. 근데 이게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럼 이 10% 국민들은 이 국회를 믿지 못합니다. 또 신뢰를 안 보내게 돼요. 이게 계속 반복되게 되니까 이 소수의 목소리, 이 작은 목소리, 이 목소리들이 국회에 반영되는. 우리 연산면이요. 우리 연산의 원장님, 우리 인구가 8천 되나요? 그게 줄었어요? 그 사이에 이렇게 줄은 거예요? 야, 옛날에 8천 명일 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연산이 그래도 다른 명보다는 좀 많죠. 양천에 좀 밀렸대요 요새. 예, 국방대 들어온 거라며. 그러니까 연산이 그동안에 면 단위가 제일 컸었는데 양천에 밀렸답니다. 자, 연산 6천 명이에요. 600명이 면사무소 앞에 와서 대보를 하면서 막 뭐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면이 그냥 정상적으로 돌아가나요? 10분의 1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면사무소 가서 면장님한테 항의하고 그러면 안 돌아가요 잘. 10분의 1이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국민 중에 10분의 1이 지지하는 어떤 목소리가 국회에서는 별로 취급을 못 받는다. 이거는 좋은 국회가 아니죠. 이거 바꾸려고 선거법을 이걸 바꾼 거예요. 그래서 10% 만약에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 지금은 5석인데 이번에 바뀐 선거법은 15석이에요. 그러면 이 국민들 10% 목소리도 국회에서 조금 이제 대접을 받는 그런 정치가 좀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1당, 2당, 민주당, 한국당이 좀 손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1당, 2당은 좀 손해보고 소수당, 다양한 목소리가 좀 국회에 들어오도록 하는 거. 이게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소수의 목소리들이 국회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니까 우리 정치가 이 공직이 국회로부터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공수처는 이런 거예요. 공수처 수사 대상이 대통령, 장관, 장차관이죠. 장차관. 그 다음에 국회의원. 그 다음에 판사, 검사, 경찰 중에는 경무관 이상. 이렇게 하면 다 몇 명이냐? 전국에. 대한민국에 7,200명입니다. 이 7,200명만 수사하는 조직이에요. 좀 이상하죠. 근데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끼리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또 대전고등학교, 광주인고, 이 학맹, 또 일하던 맺은 거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다 서울에 몰려 있어요. 이 사람들끼리 끈끈한 관계로 서로 전화하면 봐주고 하는 관계. 이걸 국민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안 믿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뭔가 지들끼리 뭔가 서로 짬짬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불신합니다. 대표적인 게 재판이에요. 저도 제가 법사위 가니까 전화가 가끔 옵니다. 이번에 우리 애가 이상하게 뭐 걸려가지고 대전지검에 가 있는데 그 검사랑 친한 변호사 좀 소개시켜달라. 아니면 김 의원이 그 법사위니까 좀 잘 알면 얘기 좀 해줘. 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면 풀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변호사들요 실제로 전관 아시죠? 전관. 그 검사나 그 판사하고 가까운 사람을 써가지고 돈을 많이 주더라도 해요. 판검사들은 부인하지만 그런 일이 옛날 얘기다 그러는데 실제로 국민들 여론조사해 보면요 70% 이상이 다 전관 비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판사 검사는 어떻게 믿습니까? 세상에 판사 검사는 안 믿으면 그럼 이게 민주주의가 아니죠 사실. 공무원이 인허가를 했다. 뭐 이거 누가 뒤에서 백 써서 했다.
나는 백이 없으니까 난 안 해줬다. 이렇게 믿어버리면 이게 굴러갑니까? 그래서 결국은 정치의 핵심은 공직자들이, 정치인들이 국민들로 신뢰받는, 신뢰를 받기 위해서 제도를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처음 시작을 하는 거고요. 국회가 이렇게 투명하게,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는 국회다, 그런 공직자다, 그런 판검사다, 이런 신뢰를 받기 위한 그런 몸부림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선거법 바꾸고 공수처법 바꾸고 검찰개혁법을 해서 이렇게 조금 한 발 앞서 나가는 건데, 이거는 시작입니다. 이게 20년 동안 조금 한 발 나간 건데 앞으로 더 나가야 돼요. 이제 일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회가 싸움하지 말고 일해라. 이런 게 이제 다음 21대 국회에서 또 우리의 숙제입니다. 이게 정치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여러분들 정치는 뭐냐? 우리 자동차에 제가 비유를 해볼게요. 우리 대한민국이 자동차입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자동차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자동차입니다. 자동차가 잘 가려면 뭐가 필요하냐? 일단 엔진이 좋은 엔진이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타이어. 타이어도 좋아야 되죠. 타이어는 뭐가? 한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 어느 게 더 좋아요? 다 좋아요? 좋은 거 끼고. 그 다음에 또 뭐 필요합니까? 그 다음에 기름이 좀 빵빵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기름 다 채우고. 그 다음에 운전수가 운전을 잘해야 돼요. 차가 잘 나가려면. 그 운전수도 좀 실력 있는 사람으로. 자, 이러면 이제 된 거죠? 차가 딱 나갑니다.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빠졌어요. 차가 잘 나가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아무리 엔진이 좋아도 아무리 운전수가 운전 잘해도 제일 중요한 건 도로예요. 도로가 쫙 포장되어 있는 고속도로면 쌩하고 달릴 거고, 물통물통 비포장 도로면요, 아무리 운전 잘하고 아무리 엔진 좋아도 아무리 타이어 좋아도 소용없습니다. 잘 못 가죠? 정치가 바로 도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 농사를 짓든 아니면 공부를 하든 우리가 생활하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달리는 자동차인데, 이 국민들이 제대로 빨리 달릴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는 이 제도를 만들어주는 게 정치 아닙니까? 정치를 잘하면 우리 고속도로에 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방 갈 수가 있습니다. 정치를 제대로 못하면 맨날 가다가 걸려. 시청 가도 걸리고 또 어디 가도 걸리고 뭐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일도 제대로 안 되고 맨날 싸움만 나고, 싸움 나면 뭔가 이제 좀 정의롭지 못하게 결정이 나고. 우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앞으로 전진하는데 꼭 필요한 게 정치예요. 그래서 이런 정치 개혁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야 간의 갈등도 있고 했지만, 하여간 이런 개혁을 통해서 이 고속도로를, 우리 국민들을 위한 고속도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고 또 많이 이제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논산 국회의원이 김정민인데, 이 정치개혁이라는 게 엄청나게 큰 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초선 의원이지만 텔레비도 자주 나왔죠. 텔레비전 보셨어요? 네. 뭐 나가서 우리 당을 대표해서 협상도 하고 하면서 하여간 엄청 유명해졌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제가 우리 이제 이 정치개혁을 위해서 앞장서서 일을 했지만, 또 이 과정에서 또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힘도 더 많아집니다. 장관들한테 전화하기도 훨씬 더 편해지고, 또 얘기하면 잘 들어줘요. 일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그냥 텔레비에만 나오고 동네 일은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덕에 또 우리 지역 일도 열심히 또 잘할 수 있게 됐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라는 게 하나 있지만 또 민생도 필요하잖아요. 민생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방향만 말씀드릴게요. 민생은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민생 그러면 우리 국가의 정책은 잘 살아보자. 어떻게 하면 성장을 많이 시킬까? 그래서 지금 3만 불이 넘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나름대로 생활이 나아지긴 했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더 나아져야 될 거 아니고 5만 불도 가야 되고 10만 불도 가야 되는데 갈 수 있느냐? 여기에 가장 문제가 뭐냐? 바로 이제 이 민생에 대한 정책을 좀 바꿔야 됩니다. 뭔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게 뭐냐? 지금 민생의 가장 큰 문제는요,
성장도 중요하지만 양극화, 대기업, 중소기업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이 수도권하고 농촌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이 차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 그게 가장 큰 우리 숙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잘 살아보자. 이게 우리 민생정책의 방향이었는데, 전략이었는데 이제 바꿔요. 더불어 잘 살아요. 더불어 잘 사는 정책으로 바꿔요. 이게 더불어 잘 사는 논산. 이게 앞으로 우리 민생, 문재인 정부의 민생 정책. 그래서 대기업, 중소기업이 어떻게 같이 상생하게 하느냐. 대기업이 이익을 많이 남기는 건 중요하지만 이 이익이 중소기업한테 가고 또 중소기업 노동자들한테 가서 우리 국민들의 삶 속으로, 생활 속으로 확산되게 하는 거. 이게 좀 고장나니까. 우리 옛날 온돌 있잖아요, 온돌. 온돌에 불 많이 떼면 뭐합니까? 우리가 모르게 안에 금이가 있어가지고 아래 보고 막 절절 끓는데 온목은 계속 차갑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민생이 그렇게 돼 있어요. 삼성, 현대는 막 그냥 세계 1등 합니다. 막 날라다녀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발전돼, 거기서 나오는 그 수많은 이익이 과연 우리 국민들의 삶으로 이어지느냐. 이게 금이가 있어. 우리가 장판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지금. 근데 이 온돌에 금이가 있어요. 그래서 열이 전달이 안 돼요. 이 문제를 치료하지 않으면 백날 불 떼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 떼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갈라진 구들장을 이어붙여야 된다. 그게 더불어 잘 살아보세요.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 이 노선입니다. 상생하는 그런 경제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게 이제 최저임금이라든가 뭐 소득주도 이런 어려운 말로 자꾸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런 방향을 가는 데서 제일 중요한 거, 우리 특히 연산문화와 관련된 거, 농민들이. 이 과정에서 양극화의 하나의 반대편에 가 있는 게 농민 아닙니까? 그죠? 우리 농민들 선진국 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갈수록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농업 인구가요, 농민들이 인구의 한 5% 돼요, 5%. 한 250만. 옛날에 한 30% 됐죠. 30% 됐을 때는 대통령 선거하면은 농민 문제 가지고 막 논쟁을 해요. 근데 지금 5% 되니까 대통령 선거할 때, TV 토론할 때 농업 문제 혹시 구경하셨어요? 아니요. 이제 안 나와, 이제. 대통령 후보들이 토론을 안 해. 숫자가 적다고. 이게 엄청,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제가 지난번에 문재인 후보 선거 대책본부 들어가가지고, 전 논산 출신이니까, 제가 거기서 이제 메시지 팀장을 했거든요. TV 토론할 때. 그래갖고 농업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다가 이거는요, 인구가 5% 돼가지고, 진짜 매번 토론하면 안 나옵니다. 이번에 후보님이 이걸 얘기하시면 농민도 다 가져오니까 꼭 얘기하십시오. 알았다고. 꼭 얘기한다고. 근데 사회자도 그렇고 다른 후보들 보니까 얘기가 뭐 딴 얘기로 막 가다 보니까 까먹은 거예요. 그럼 진짜로 TV 토론에서 한마디도 거론이 안 됐어요. 이게 되게 이게 비극적인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요, 그냥 5%니까 얼마 안 되니까 가지. 그게 안 됩니다. 선진국 갈 때 시험 봐요. 시험 보는데 뒤에 낙오한 사람이 있으면요, 시험에 떨어집니다. 선진국 못 가요. 그리고 이게 농민들이 5%인데요. 농촌 인구로 따지면 우리 면 단위 인구 있죠? 연산면. 연산면에 있는 사는 사람은 거의 이 농업의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농업 경기가 좋으면, 쌀금이 좀 좋으면, 딸기금이 좀 좋으면 조금 얼굴이 커지고, 꼭 농사를 안 짓더라도 그래요. 화지시장 한번 가보세요. 쌀금 좀 괜찮으면 시장에 좀 활기가 돌아요. 그죠? 논산 시내도 그래요. 그 면이야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 면 단위 인구만 따지면 얼마냐? 대한민국 인구의 15%입니다. 한 800만 가까이 돼요. 그럼 적은 숫자입니까, 이게? 이 15%를 놔두고 15%가 민생이 망가져 있으면 대한민국 민생이 되겠어요? 이거를 치유하는 게 민생의 가장 중요한 숙제다. 그래서 그 숙제를 풀기 위해서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가려고 해요. 이제는 좀 발상을 바꾸자.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가격이 좀 떨어지니까 그 직불제를, 변동 직불제를 해서 가격 좀 보정해주고,
그리고 뭐 하우스 한다 그러면은 좀 보조금 지원해주고. 근데 이거 갖고는 안 된다. 이거 엄발하고 좀 안 되고 근본적으로 바꾸자. 어떻게 하느냐? 우리 선진국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작년에 12월 27일 날 농가소득보전법이 통과됐어요. 농가소득을 보전 좀 보충해준다. 그런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뭐냐? 지금까지는 그냥 농민들 농사 짓는 걸 좀 도와준 거예요. 농사가 어려우니까. 이게 제조업보다 좀 어렵잖아요. 자영업보다 더 어려워요. 뭐 자연재해도 있고 병충해도 있고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이거는 좀 농사 짓는 건 지원해 주죠.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 농사 짓는 거요. 사실은 농민들이 알아서 기술 개발하고 혁신해서 하면 됩니다. 근데 농사 자체가 기본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게 아니에요. 고수익 산업이 아니잖아요. 그 농사 많이 져갖고 팔자 붙일 수 있나요? 그거는 저기 미국이나 땅덩이 넓은데 헬리콥터 갖고 농사 짓는 할 수 있지만 사람은 농사 짓는 그냥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 농사 짓는 거를 이거를 도와주는 거 갖고는 안 되고 농사 짓는 거가 뭔가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 쌀을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쌀을 우리가 농사지고 맨날 쌀값이 너무 적다고 얘기하는데 도시에 있는 사람은 쌀값이 오르면 또 생활이 오르니까 너무 비싸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어떤 사람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그냥 베트남에다가 몇억 평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그냥 비행기로 쌀농사 짓고 그거 우리가 수입해서 먹으면 더 싸게 먹겠다. 아니 캘리포니아에 얼마나 쌉니까 쌀이. 캘리포니아 쌀 그냥 수입해서 먹자 이게. 아니면 흑룡방산에다가 또 몇억 평 땅을 좀 빌리든가. 실제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수치로만 보면 또 말이 돼요. 그래도 싸게 먹힙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 전에 일본하고 일본 수출 안 한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못 만들고 엄청 난리 났잖아요. 중국이 사드 때문에 관광객 안 보낸다. 뭐 수입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자영업자들이 명동 이런 데는 완전히 상권이 다 죽어버렸어요. 엄청나요. 미국하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언제나 계속 관계가 좋을 수는 없잖아요. 갑자기 트럼프가 자 우리가 미국으로도 다 수입해서 쓰는데 한국에 쌀 수출 금지 이래버리면 우리 완전히 어떻게 돼요? 햄버거야 안 먹으면 되죠. 치약 만약에 우리가 생산 못한다 수입 못한다 그러면 그냥 소금으로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먹는 거 식량. 그래서 이거는요 그냥 산업이 아니에요. 안보예요. 안보. 우리 생존과 관련돼 있잖아요. 그래서 식량 안보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은 군인이야 군인. 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군인이라고. 근데 이거 뭐냐? 이게 그냥 그 농사라는 게 그 농사 짓는 사람들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성격도 있는 거죠. 이걸 공익적 가치라고 그래요. 공익. 공공의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 자기 개인의 이익만이 아니고 내가 농사 지으면 이익이 남는다. 이 개인의 이익만이 아니라 그 농사를 짐으로 해서 식량을 우리가 딱 안보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그 사람 농사 안 지으면 못 지키죠. 그래서 이거는 식량 안보는 우리 공익적 가치가 있다. 그 다음에 생태계 보존에도 엄청난 의미가 있는데 우리 논농사 지는 논에 물이 잠겨요. 이 물이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물이 지하수로 흐르고 해야 물이 순환되잖아요. 이게 순환이 안 되면 우리 어떻게 되냐? 우리는 물이 없는 날 물 부족수가 돼요. 강도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이 논농사로 물을 감소하는 거, 이 저수해 놓는 거, 저장해 놓는 거,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산림, 반, 그래서 생태계가 유지되잖아요. 이 생태계 유지하는 거, 이게 농민들한테만 필요한가요?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전체가, 우리 국민들 전체가 생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태 보존, 그 다음에 식량 안보, 이런 게 공익적 가치를 우리가 발견을 하고, 그러면 일종의 공무원들 월급을 줘야 되는 사실 이게 이 모두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니까. 근데 농업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기도 하고 또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 성격이 있으니까 다 월급을 줘갖고 먹여 살릴 수는 없고 적어도 생활비에 한 어느 정도까지는 뒷받침하고 나머지는 돈을 더 벌고 말고는 각자 농민들이 이제 알아서 하는 거죠. 네? 하우스를 하든지 스마트팜을 하든지 뭐 기술 개발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버는 건 경쟁입니다. 시장에서 경쟁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생활비 어디까지는 우리가 국민들이 뒷받침해 주자. 왜? 우리 전체를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하는 거 아니냐. 소방대원하고 똑같은 거예요. 군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발상을 바꾸자. 그냥 농민들이 어려우니까 도와주는 게 아니고 농민들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을 그 사람들이 담당을 하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그만큼 부담을 해주자. 이게 이제 작년에 통과된 이 농가소득 보존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만든 게 공익형 직불제라는 거예요. 공익형 직불제. 돈을 직접 지불을 해 농민들한테. 수당으로, 월급처럼. 뭘로? 국가 예산으로. 공무원도 아닌데. 왜 그러냐? 이 공익용어냐, 공익용어. 농민들이. 그래서 공익적 가치를 인정을 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땅을 면적을 많이 한다고 해서 많이 주는 지금까지 직불제랑 달라요. 지금은 논농사, 반농사 직불제는 땅 많은 사람은 직불금 많이 줬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 3헥타르, 3,000평 이상 되는 사람들이 대농인데요. 대농이 한 7% 됩니다. 이 7%의 대농이 직불금의 한 40%를 수령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1헥타르, 한 3,000평인데 3,000평 이하 되는 중소농들이 한 70% 돼요. 이분들이 가져갈 직불금이 한 30%안 됩니다. 이거 좀 약간 균형이 안 맞죠. 그래서 중소농들 위주로 면적과 관계없이 그냥 농가당 얼마씩 고정률 나눠주는 걸로 직불금 확 바꿔버립니다. 이번에. 그래서 중소농 위주로 가고 특히 소농들 0.5헥타르 1,500평 이하 농민들한테는 매달 10만 원씩 소농 직불금을 좀 추가해서 더 줘요. 우리 기초생활 지급하듯이 10만 원 추가해서 1년에 120만 원.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앞으로 어디까지 가느냐? 선진국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보통 선진국이 직불금으로 농가의 생활비, 우리 한 가지 생활하잖아요. 농가당 생활비 얼마죠? 그래서 얼마 듭니까? 한 가구에 300 치자고요. 300 중에 한 70% 정도는 이 직불금으로 농민들한테 나눠줍니다. 그다음 나머지 보조 같은 건 많이 줄여요. 그냥 농사 짓는 건 서로 알아서 경쟁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건 농협하고 상의해서 해야 돼요. 그건 농협이 이제 잘 지원해서 하면 되고 예산은 기본적으로 거의 월급처럼 소득을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국가가 농사에서 돈 벌게 만들어줄 수는 없어요. 그건 각자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근데 농사자가 굶어 죽는 거는 안 된다. 그건 우리가 뒷받침해 주자. 이게 기본적인 취지인데 선진국이 이걸 한 100년 했거든요. 근데 괜찮더라고요. 농업이 발전했어요. 기술 개발도 하고 노력은 또 노력대로 해야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농사를 질 때 스타트 라인이 이거 내가 폐가 망신한다 아니면 집안 망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생활은 되는데 더 돈을 벌려면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선진국이 농업이 발전했다. 우리도 이제 그런 식으로 가자 이렇게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과도기로 이제 정착하는 동안에 좀 막 서로 논쟁도 하고 대농들은 조금 불편하고 할 거고요. 근데 이거 대안들을 만들어 갈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국민들의 인식이에요. 국민들의 인식이 맞아. 저거는 식량한 거예요. 저거는 생태계 보존이 필요한 거예요. 저 농민들은 뭐 자기 먹고 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거니까 우리가 예산으로 뒷받침하는 게 맞아.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인식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이렇게 맨날 농민들한테 퍼주기를 해? 아니 농민들이 공무원이야 왜 거기다 돈을 줘? 이래버리면 못 가요. 이게 거기까지 가려면 이런 국민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누가 해야 되냐? 도기정 회장님 좀 하셔야지. 가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는 게 우리 정치인들이 해야 됩니다. 특히 농촌 출신 정치인들이 우리 국민들한테 또 도시 출신 정치인한테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설득을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제가 부지사 할 때부터 이거 시작하고 3년 혁신 할 때 시작한 거거든요. 그때부터 설득하고 해서 지금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 할 때 선거 공약을 내세워가지고 지금 2년 만에 첫 발을 냈습니다. 이게 이번에 시작할 때가 돈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 우리 쌀 전동직불금이 목표 가격이 22만 4천 원이 됐습니다. 18만 8천 원에서 엄청 올랐죠. 그리고 직불금 예산이 1조 4천원에서 2조 4천원, 1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을 이제 처음 시작한 겁니다. 앞으로 더 진도 나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선진국 수준으로 농사져서 기본적인 생활이 흔들리진 않고 그 다음에 돈 많이 버는 건 또 각자 알아서 하는 거죠. 자, 그런 선진국 패러다임을 우리가 빨리 발전해 나가자. 그런 방향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우리 이제 논산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논산 발전 방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논산은 기본적으로 농업이 바탕이 됩니다. 농업이 돼야 화지 시장이 핍니다. 그리고 상가도 돌아가요. 기본적으로 뿌리는 논산 경제의 뿌리는 농업이다. 농업을 발전시키는 게 필요하고요. 이 농업의 바탕 위에서 하나는 국방산업. 국방산업까지 이번에 들어오죠. 이게 한 2022년에서 한 25년 사이에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인구가 15,000명이 늘어나요. 우리 연산명이 한 3개 정도 생깁니다. 논산에는 엄청난 변화예요. 이걸로 인해서 학교도 생기고 식당도 생기고 뭐 주택도 생기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국방산업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하나 관광산업 탑정호. 올해 이제 탑정호가 종합관광개발계획이 본격적으로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여기 땅 갖고 계신 분 있어요? 탑정호에? 갖고 계시는데 손을 안 드시는 거예요. 아이고 왜 그 허가 안 내주냐고 이렇게 맨날 얘기하시잖아요. 허가를 내주면 난 개발이 되니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개발이 좀 진행이 되면서 개인들한테 허가를 내주. 지금까지 그걸 막아온 거예요. 이제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탑정호에 출렁다리가 들어와서 한 몇백만이 올 거예요, 관광객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 수상 레저를 이제 시작을 해요. 대기업이 이제 들어와서 해야 됩니다. 그게 농어촌공사가 갖고 있어요. 권한을. 논산시로 이관하는 거를 올해 상반기 정도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시작이 되면 이걸 가지고 대기업에 임대를 해서 수상 레저 사업이 진행되고 리조트도 들어오고 하는 본격적인 관광 단지로 개발이 됩니다. 이 탑정호 종합관광개발 사업을 충남도하고 논산시하고 같이 해서 제가 또 국비나 민자유치 같은 거 같이 해서 도지사, 시장, 국회의 힘을 합쳐서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논산 발전에 아마 큰 기능이 될 거예요. 그러면 탑정호에 만약에 수백만이고 1,000만 명이 오면 이 사람들 탑정호 출렁다리만 보고 하나요? 도남성원이 뭐 유네스코라는데 뭐야 그거 한번 볼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뭐 황산벌이 어디야 도대체? 황산벌도 와가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탑정호 그 다음에 국방산업단지에 몰려든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연산면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무기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그런 자원, 관광자원. 우리 황산벌, 황산성, 그 다음에 도남선 이런 우리 관광 자원을 발전. 우리 그 역사나 이런 것만 아니더라고. 개태사도 있고. 개태사도 저거 좀 너무 방치되어 있는데. 하여간 우리가 손 쓸 때가 되게 많죠. 그 다음에 우리 농가의 체험, 무슨 체험 농가 같은 거. 왔다가 어디 가서 점심 먹고 또 체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그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숙제다. 그래서 농업을 바탕으로 국방산업, 관광산업 양쪽의 기둥으로 이 논산 경제가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 이렇게 노력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연산 같은 경우는 저는 탑정호와 연계된 관광산업 이거를 좀 집중적으로 앞으로 준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탑정호 들어오면요, 되게 강경 아니면 연산입니다. 이 관광 이어지는 게.
근데 상당히 연산으로 되게 발전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올해 이제 그게 그동안 노래만 부르던 탑정어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농업용수 관련 말씀드리면 마르잖아요. 응답 때문에 그 물길이 달라져가지고 물이 잘 안 내려오고요. 한 3분의 1 밑으로 가면 이제 말라버려요. 이 농업용으로 다 쓰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금강물을 탑정으로 끌어올라고 합니다. 한 500억 정도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농어촌공사랑 상의를 했는데, 금강물을 탑정호까지 가려면 좀 기니까 그냥 성동 대수펌프장까지만 가면, 성동, 광성, 노동, 상월 이쪽 이 북부지방에 이쪽에 농업용수로 쫙 공부를 해주잖아요. 유명물로. 그럼 탑정호 물이 거기 한 3분의 1 정도 빠져나가거든요. 탑정호 물을 안 빼도 되는 거예요. 그럼 탑정호의 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농업용수도 해결을 하고 탑정호의 그런 관광 문제도 해결을 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올해 되게 이제 중요한 사업인데 한 380억 정도 드는데요. 농어촌공사하고 거의 얘기가 끝났어요. 사실 작년에 연말에 예산을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잘못하면 쪽지 예산이 될 것 같아가지고 또 날라올 것 같아서 올해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올해는 넘겼습니다. 올해 반드시 그거를 해서 우리 농업용수 문제하고 탑정호 물 부족 문제를 좀 해결을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논산을 제대로 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틀을 좀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